KMA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MATV 현안진단, 의대정원 정책진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의대 정원과 관련한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HRM, 인력계획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평가하게 되는 지표는 공정성과 경제성일 텐데요. 지금 시점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논의가 되는 의대 정원의 문제는 이 부문이 전문적으로 평가되고 추산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어주신 두 분입니다. 명지대 경제학과 조동근 명예교수님, 바른사회 시민회의 박인환 대표님 모시고 깊이 있는 담화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네. 인적 자원을 통한 네. 조직과 사회의 성장을 위해서는 중요한 원칙들이 있다고 저희가 예. 말을 하는데요. 예. 해당 집단이 추구하는 비전, 예. 미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또 개발하는 것이 그것인데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정부를 위시해서 드러나는 의료 인력 정책 측면에서 봤을 때 예. 의료계에서는 꾸준하게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원칙과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니냐. 예. 각 상황과 주관적인 의견 때문에 정책이 너무 급변하니까 예. 의료 환경이 너무 불안정하다. 이런 그 문제를 극렬하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경향성은 보건의료계에 어떤 문제, 어떤 현상을 일으킨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의료 정책이 그 정권에 따라서 급변하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어떤 정책이든지 그 수요자 또는 뭐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법조계에 사실 시민운동하기 전에는 법조계에 뭐 30년 이상 종사를 했습니다만은 변호사입니다. 법조계에서도 그 사법개혁 차원에서 법조 인력 정책을 정권 때마다 이렇게 바꿔온 경험이 있었고 그때마다 엄청난 혼란이 이제 법조 공급이라고 하면은 법조인, 판검사, 변호사를 포함한 법조인이고 수요자는 이제 일반 국민들이죠. 그 사이에 미스매치, 서로 바라는 욕구가 맞지 않아서 굉장한 혼선이 있었습니다. 추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특히 지나고 보면은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와 같은 좌파 정권에서 특히 예측 가능성을 벗어나고 또 나아가서 그 시대에 맞는 수요 측정을 무리하게 엉뚱한 데이터를 가지고 들밀어서 예를 들어서 법조계도 지금 의료계가 겪는 것처럼 급격한 인력 정책 변동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처음 출발하던 목표 달성은 또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장 수요자인 우리 의료 수요자도 결국 환자고 환자는 국민이지 않습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엄청난 피해가 올 것이다. 일단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려 놓겠습니다. 네. 어쨌든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불안정성이 피해로 나타난다 말씀 주셨는데요. 예측 가능성이 없다는 것 때문에. 네. 예. 조동 교수님, 최근 정부는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의료계와 전혀 논의가 없었던 다양한 요목들도 포함해서 변화를 크게 주겠다, 의료 개혁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1순위 해결책이 10년 후에 의사수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의대 정원 확대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보면 우리가 개혁이나 혁신은 뭐 다 웰컴 받아들이는 거죠. 혁신이 더 좋죠, 개혁보다도. 그런데 혁신을 빙자해서 뭔가 이렇게 곁들여서 편성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제가 딱 보면은 의료개혁, 뭐 의료혁신하고 의대 정원하고는 사실 별개의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같이 섞어가지고 편성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뭐 오해하지 마시고 보면 이게 지각 변동인데 어디에 2025년도 입학하는 친구들 한테는 아마 지각 변동일 거예요, 보면. 얼마 전만 하더라도 자기네가 들어가고자 하는 어떤 대학의 정원이 60%가 늘었다라는 거를 꿈도 못 꿨을 거예요. 일종의 좀 약간 천박한 편이 들지 몰라서 걱정스러운데
로또 복권을 맞았을지 모르죠. 당사자, 학부모 또는 거기에 또 주변에 있는 어떤 학원 관계자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누구를 위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이게 화두가 뭐냐면 혁신이잖아요. 그런 개혁인데 그러면은 의사의 총수가 부족해서는 아닌 것 같아요. 요새 보면 이제 필수 의료, 응급의료, 그다음에 뭐 고급 진료를 이제 담당하는 어떤 이제 전문의가 부족하다 하는데 사실 총수는 충분한데 그 안에 자원 배분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보면요. 따라서 이제 비가 많이 온다 하더라도 그게 쭉 내려가면은 그냥 뭐 필요한 대로 물이 뭐 흘러가듯이 사실은 의사를 많이 뽑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입학처를 늘려서 의사를 많이 배출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쪽으로 그들이 올 것인가? 그건 전혀 별개의 문제거든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좀 미시적으로, 구조적으로 봐야 되지. 이런 우격 따짐으로 한 해에 60% 가까이 정원을 늘린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국가가 좀 폭고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의료 정책이라는 것 그 중에서도 보면은 이제 사람을 쓰는 거. 그러니까 장치나 뭐 설비 같은 거는 그거는 이제 뭐 좀 어느 정도 좀 다시 조절할 수 있지만은 사람을 일단 늘리면은 다시 조절하기가 참 어려워요,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경작에서도 소위 말해서 캐피탈 스톡, 이건 우리가 좋은 일을 갖고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데 사람을 뽑으면 고정 비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늘 기계보다도 사람을 쓰는 거를 더 조심하잖아요.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갑자기 3,000명을 갖다 5,000명으로 한 해 갑작스레 늘리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좀 만약에 이거를 여론조사를 한다면은 당장 그 근방에 학부모로서 의대를 보낼 사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보면 아마 굉장히 여론조사 결과가 달라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거는 그야말로 포퓰리즘이다. 나중에 미래 자원을 미리 끌어다 쓰는 어떤 착취다. 욜로, you only live once다. 그렇게 보지를 못하겠어요, 저는요. 네. 경제학적으로 보기에도 후손들, 미래 세대의 어떤 자원을 끌어다 쓰게 되는 아주 좀 패착이 되겠다는 네.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네. 의대 정원의 대상자들은 흔히 요즘 말하는 MZ 세대입니다. 그렇죠. 예, 예. 우리 사회, 특히 정부와 정치권은 청년들에게 공정하고 정의롭고 자유로운 그런 절차와 결과를 제공해야 한다는 워딩을 자주 저희가 그렇죠. 듣는데요. 사회적인 공정과 합리성의 관점에서 이와 같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예. 결국은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이고 합리성 측면에서 보면은 겉으로는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공정을 취하고 합리성을 취한다. 정부나 그 정책 집행자, 그 계획자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국민들이 의료 수요자들, 국민들이 지금 여론조사를 뒤밀어서 뭐 많게는 뭐 70% 이상이 찬성한다. 국민들이 찬성하니까 밀고 나간다는 걸 합리적인 근거로 내세우고, 사실 공정이란 측면에서는 우리 조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지방 의료가 뭐 붕괴라는 표현이 마땅한지 모르지만은 지방 의료는 제대로 되지 않고 다 서울, 그것도 큰 병원에만 몰려오고, 또 응급실도 또 되는 데는 되고 안 되는 데는 되고,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게 마치 공정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죠. 제가 아까 사회주의적인 정책이라는 표현을 얼핏 했는데, 저희 법조계도 보면은 사실은 1980년대까지는 몇십 명 단위에서 한 100여 명 단위까지 해마다 수십 년간 그렇게 법조인을 뽑아봤습니다. 그때 사법고시라고 해서. 그러다가 80년대에 와서 300명 수준을 뽑으면서 거의 한 15년 정도, 95년도 정도까지 해마다 300명,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을 300명씩 증언을 하다가 소위 진보 정권이라고 하는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에 와서 사법개혁이란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300명 수준으로 뽑던 것을 2000년대 들어오면은 갑자기 1000명으로 늘려요. 거의 3배로. 1000명으로 늘리고 나서 1000명으로 늘리고 나서도 그때 쇼킹하게 법조계에서는 갑자기 많이 늘었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노무현 정권에 와서는 갑자기 반미만 업대라고 하던 그 정권에서 정말 특이하게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만 택하고 있는 로스쿨, 법학 전문 제도를 직업학교입니다. 알다시피 전문자가 붙어 있으니까 로스쿨 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갑자기 1,700명으로 늘립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 적어도 한 4, 50년간 그 누적된 법조인보다 최근 한 10년 동안 누적된 법조인이 풍선 효과로 생겨서 가분수가 되어서 갑자기 엄청나게 늘었는데 현실적으로는 거꾸로 지방의 그때 논리도 의사처럼 지방에는 변호사도 없다. 또 중요한 사건은 서울만 몰린다. 또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특수대학교에서 고시를 다 합격하고 지방대학은 황폐하다. 그런 논리를 지금 의사하고 비슷하게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1,700명씩 지금 뽑는 현실 속에 그 개선이 됐느냐? 전혀 되지 않았다. 왜냐? 제주도까지 로스쿨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 로스쿨이 있는데 거기 졸업해서 변호사 자격을 딴 사람들이 정부에서 예측한 것처럼 그 지역에 머물지 않고 아시다시피 전부 서울로 올라옵니다. 의사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많이 뽑으면 지방 내려갈 것이다? 아니죠. 로스쿨은 지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 개업하지 않고 다 서울로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또 공정성, 합리성이라고 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조 비용이 내려갔느냐. 변호사 숫자가 늘고 법조인 숫자가 늘면은 수요 공급 원칙에 맞추어서 비용이 내려가는 게 원칙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세월이 흘러도 국민이 부담하는 법조 비용은 전혀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법조 내부의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특수한 경우는 전관예우라는 표현에 나타나는 것처럼 대장동 사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때문에 뭐 큰 그 부동산 관련 부조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뉴스에 보도된 바와 같이 거기서 유명한 50억 클럽이라는 그 50억씩 그 수고비를 받은 사람, 뭐 퇴직금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들이 전부 법조인들입니다. 그렇게 법조인을 많이 뽑았지만은 여전히 법조 비율에 따른 비용이 법조인의 비율에 따른 비용이 김만배로서는 5억을 주지 않고 50억씩 몇 명씩 나누어 줄 만큼 법조 비용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현실이니까 수요를 늘린다고 해서 일반 국민에게 혜택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전관예우의 격차는 더 심각해지고 저는 의료도 시간이 지나면은 특정한 몇몇 의과대학 출신 또는 특정한 몇몇 의사한테 쏠림 현상이 더 극렬해지지 그게 마치 다 지방에까지 골고루 의료 혜택이 간다는 것은 정말 착각이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이제 변호사로서 법조인의 어떤 그 경험을 되돌아보신 그 말씀이 정말 의료계에 지금 적용되는 논리하고 굉장히 닮은 것 예. 같습니다. 마치 많이 뽑으면 지방으로 가고 많이 뽑으면 낙수 비용도, 효과로 낙수 효과로 필수 의료도 어쩔 수 없이 하고 비용도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호도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지방으로도 가지도 않고 일본에서도 드러났지만 네. 일본 사례에서도 비용도 떨어지지 않고 네. 오히려 의료인 간의 의사 간의 서열화만 격차가 격차만 더 예. 심해지는 그런 결과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교수님, 정부는 의대 정원을 통해서 의사 수가 늘어나도 의료비가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발표를 이미 했습니다. 의사는 면허가 발급되어 활동하는 순간부터 처방전을 발행하게 되니까 이런 의료 행위를 바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과연 의료비가 증가하지 않을 수 있는지요? 증가한다면 또 어떤 규모와 속도로 증가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의사 수를 늘려도 의료 비용이 증가하지 않는다. 참 굉장히 희한한 법칙이죠, 보면은. 아마 이게 금시초문 같은데 그런 식으로 국민을 설득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국민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의사를 늘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총 청구액 그것이 고정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 진료건당 청구액이 줄어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치료를 안 했다는 얘기네 보면. 그러니까 좀 솔직해지자고요. 그리고 의료비 지출이 많은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보면. 사실 미국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지금 저는 디테일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GDP의 꽤 한 2, 3%쯤 될 거예요. 우리나라 국방비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GDP가 3%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우리도 좀 2023년도에 이게 이제 의료제 뭐 납부를 하는 거죠. 이제 우리 이제 보험을 드는 거니까.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다 합치면 아마 100조가 넘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의료비 지출 총계는 이거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의사 수가 늘었는데 그것이 고정되어 있다? 왜 그런 거짓말 하냐? 그런 얘기예요, 사실요. 이게 거짓말이죠. 명확하게 얘기하면은. 밥을 먹었는데 배가 안 부르다. 하고 뭐가 달라요, 사실요. 어떻게 보면은 좀 그 공권력인데 정부가 국민들한테 좀 올바른 정보를 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걸 왜곡된 거를 좀 떠나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쪽으로 완전히 그냥 뭐랄까 이렇게 좀 국민들을 갖다 사기치는 건데 잘못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런 거 있어 보면은 이제 그 의사들이 이제 많이 이제 팽창되잖아요. 앞으로 그러면은 아마 그 좀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이제 자영업의 어떤 그런 속성이 있잖아요, 사실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퍼캐피타 매출에 해당되는 것이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의사들도 자구 노력을 하겠죠. 먹고 살려면. 그러니까 보면 그때는 의료비 지출이 늘도록 처방도 하고 진료를 할 거예요, 보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경제학에서, 제가 길게 얘기는 안 할게요. 경제학에서 이제 수요하고 공급을 결정한 주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불일치해서 생기는 게 이제 경제에 이게 불황이에요. 투자를 많이 했는데 한쪽에서 그 다음에 또 한쪽에서는 그걸 갖다 만들어서 물건을 팔았는데 안 사니까 그런 건데 의료 행위는 소위 공급이 스스로 수요를 창출합니다. 그러니까 supply creates its own demand예요. 스스로. 요것만 그래 보면요. 왜냐면은 결국은 의료라는 거는 보면은 뭐 환자하고 이제 의사, 클라이언트인데 환자가 클라이언트로서 대접을 받습니까? 환자가 뭐 참어라. 페이션트 영어로 하면은. 근데 우리는 아픈 사람이야. 클라이언트가 아니야. 아픈 사람이거나 참아야 되는 사람이라고요. 자영업의 어떤 속성으로서 1인당 어떤 매출 줄면은 그들을 살기 위해서 늘리는 어떤 지출이 있을 텐데 그게 바로 의료비 아니겠어요? 그걸 생각한다면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는 뭐냐면은 이제 처음부터 이제 화두를 던지는 게 이제 의사 총수 부족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배분하냐? 필요한 쪽으로 사람이 갔냐? 이다 아니다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역으로 사실 가야 되는데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가게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강제로 그걸 갖다 배정합니까? 우리나라 조금 그게 좀 뭐 자유 민주주의에서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는데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러고 좀 죄송하지만은 수가라는 것도 보면은 시장 가격이 아니잖아요. 정부 행정명령이라고 사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수술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수가 적다 보니까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필수 의료 안 가고 지역 의료 안 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의사 수를 늘리면 저절로 해결된다? 안 해요, 안 해요, 지금. 그러다 보면은 의사들이 많이 좀 팽창하고 그들이 살기 위해서 진짜 불필요한 의료를 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보면. 이런 걸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되는 거지. 그림을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될 거다? 이 생각하는 것 자체는 그건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우리나라 보면은 이제 이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그러잖아요. 뭐 지표를 보기 나름이겠죠. 그러니까 뭐 인구 10만 명당 얘기하면 뭐 적은 건 맞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뭐 축구 선수도 11명 다 똑같이 기량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팀은 우승하고 누가 꼴찌예요. 똑같은 11명이 퍼포먼스가 달라요. 우리나라 의사들은 퍼포먼스가 좋아요, 사실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걸 갖다 고려하지 않고 즉 우리가 의사를 못 만나서 돌아가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걸 보면 의사 수가 적지는 않다는 거예요, 보면요. 그다음 우리가 뭐 국가에서 보조금 등등 해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치료비가 부족해서 돌아가신 분 별로 없어요. 그걸 보면 우리나라에서 의료 문제는 별로 없는 거예요. 이걸 잘 메인티넌스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충격을 가해갖고 3,000명, 5,000명 늘리면서 10년간 하면 이게 얼마입니까? 15,000 되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랬을 때 이거를 갖다 충격을 어떻게 흡수하고 이걸 어떻게 충격을 갖다 이거를 진정시킬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식 폭거는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의료 행위는 비대칭이에요. 정보 비대칭. 그리고 공급자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갑이에요. 죄송하지만. 그러다 보면은 그 자영업의 속성을 가진 의사가 많아질수록 당연히 불효불급한 그런 치료비를 보험공단, 결국은 우리 환자 또는 참아야 되는 어떤 페이션트 안에 어떤 그런
입장에서 지불을 해야 되니까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걸 우리가 좀 명심을 해야 됩니다. 네. 적정 의료가 되기보다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의료 시장에 경제적인 큰 충격을 주면서 그 비용을 국민이 결국 감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어떤 시장을 왜곡시킬 수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그 정부의 일방적인 그 의대 정원 예. 이렇게 큰 수, 2,000명, 67% 이상 확대 발표 이후에 의료계 당연히 비판과 반발이 거셉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정부는 단체 행동 시에 뭐 전공의를 처벌하겠다, 뭐 면허를 취소하겠다, 사직서 수리도 금지하겠다는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요. 한때 수련병원에서 이제 전공의들과 의대생을 지도했던 입장으로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아직 어린 청년 국민이고 시민인데 이들에 대한 이런 정부의 대응이 합당하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저도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그동안 국민을 섬기는 정부를 모토로 내세웠다가 최근까지 워딩도 정치인들이 너도 나도 뭐 총선이 다가와서 그런지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의료인이 국민이 아닙니까? 왜 이렇게 워딩 자체를 적으로 처벌부터 하겠다 또는 사표도 수리하지 않겠다. 세상에 이런 직역을 따로 정해서 타깃으로 해서 적대시하는 정책은 사실 전체주의,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권 말고는 특정한 그 국민의 일그룹을 편가르기를 시켜서 적대시하는 정책은 없었습니다. 아까도 저희들 의료비가 증가하는 걸 막기 위해서 많이 뽑는다고 했지만은 총량은 우리 조 교수님 잘 지적했다시피 총량은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뭐 법조인이기 때문에 법조인이 똑같은 법조계에서 겪은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재밌는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호랑이가 굶으면 무섭죠. 굶은 호랑이. 굶은 호랑이나 굶은 사자보다 더 무서운 게 굶은 변호사라고 합니다. 배고픈 변호사는 배고픈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존재다. 국민에게. 왜냐? 호랑이가 배고프면 먹을 것 찾듯이 변호사 법조인이 배고픈 법조인은 사건도 안 되는 사건을 만든다. 지금 세상에 벌써 부모가 자식을 고소 고발하고 자식이 부모를 고소 고발하고 제자와 스승 사이에도 법률 분쟁이 생기고 쓸데없는 부부끼리도 법률 분쟁이 생기고 하는 것을 오히려 국가에서 이렇게 하라고 만들어줬다고 표현하면 좀 과언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많이 뽑아두게 허용을 하고 반발하면은 처벌을 하겠다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고픈 변호사들은 그 정부들의 범위 내에 숫자는 많아지니까 결국은 먹이를 찾기 위해서 그전에는 안 먹던 먹이까지 이제 쳐다보게 되는 거죠. 그럼 법률 비용이 올라간다는 의미는 법적 분쟁이 늘어난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본적으로 어느 국민들의 직업을 중심으로 이렇게 편가르기를 해서 전체 국민이 찬성하니까 이쪽 직역은 꼼짝하지 말고 사표도 못 내. 지금 정부에서 하는 워딩은 바로 그거잖아요. 사표도 수리하지 마라. 아니면 처벌하겠다. 이런 걸 앞세우는 것은 정말 단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반발이 더 커질 거고 저는 이 기회에 정부가 너무 체면만 내세우지 말고 아까 대화와 타협이란 게 바로 필요한 부분이 여기 같습니다. 처벌보다는 어떤 정책이든지 불고불변의 진리적인 정책은 없다고 정부에서도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의료계에서 가장 전문가는 의료지 않습니까? 의료계에서 이렇게 하는 부탁은 좀 들어주셔서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이 기회에 대화와 협상의 창구를 다시금 열어놓는 지혜를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지난 저희 현안 진단에서는 우리 사회 각 부문의 인력 정책이 연속성이나 현장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전문 인력, 뭐 치과 의사나 건축사 이런 다른 전문 인력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는 문제를 이미 다룬 바가 있는데요. 이는 이제 의료 현장에서의 생산성 저하, 효율성 저하와도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결국 의료 서비스의 다층적인 서열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민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예측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질이 높아지는 방법은 경쟁을 통해서 질을 높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식으로 이렇게 만약에 이거를 숫자를 갖다 늘리면은 보면은 사실은 하향 평준화가 될 수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이 사회는 분업이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단순 반복이 되는 그런 의료 행위가 있고 그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다음에 아주 그냥 뭐 아주 미래 프론티어를 개척하는 그런 어떤 고급 연구를 하는 그런 의사 또는 의료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다 생태적으로 같이 공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런데 우리는 보면 너무 전자에만 좀 신경을 쓰는데 그러다 보면은 전자에 신경 쓰다 보면 후자가 좀 약간은 뭐랄까 경색되거나 좀 미래의 어떤 그 연구하는 자원을 다시 이렇게 현적으로 빼돌리는 그런 게 있다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보면은 누구든지 유인에 반응하잖아요. 인센티브에 반응한다고. 돈 되는 대로 가요, 보면요. 그러면은 뭐 우리가 흔히 듣는 거지만은 이제 뭐 점 빼는 그거는 사실 별것도 아닌데 그것이 습관 없다 보면은 점이 왜 생기지? 연구하는 것보다도 점 빼는 쪽만 사람 모이는 거 많잖아요. 지금 의사의 어떤 정책이 좀 이런 쪽으로 좀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그 서열화라는 건 보면은 그거는 이제 뭐 질이 좀 층층시화가 되는 거니까 그거를 서열화라고 이렇게 볼 필요는 없고 어떤 시장의 어떤 좀 디프닝, 어떤 좀 숙성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이제 좋은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만약에 질이 떨어진다면은 사람은 외면할 거 아니에요, 보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 공보험이죠. 공보험인데 그게 아니고 사보험이 생겨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공보험을 제대로 못하면 사보험은 늘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빈틈을 찾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그냥 수가를 내리고 하면은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료인들 보면 너무 과로에 시달리잖아요, 보면요. 그러다 보니까 친절하지 않고 그렇다면 앞으로 AI가 대신할 텐데 왜 이 사람들이 필요하지? 그런 의심도 좀 들고 그러다 보니까 적정한 수가를 주고 적정 인력의 질을 고급화시키는 게 맞는 것이 그렇게 뭐 의사가 부족하다고 무슨 기준인지 몰라도 그렇게 그 단정을 하고 나서 이렇게 했을 때는 의료율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환자들 또는 그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불신하면은 또 다른 어떤 시장을 개척해서 공보험이 아닌 어떤 사보험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좀 봐야지 자칫하면 우리나라 의료진들 보면 이제 안에서 그냥 영업을 하면서 돌아가지만은 뭐 어떤 핵심적인 어떤 난치병을 치료했던 기술 개발이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는 없어요, 보면요. 이런 걸 우리는 찾아야 돼요. 신약 개발이 우리는 뭐가 있어요? 미안하지만 그 많은 의사들 배출해서 뭐 성형이라든지 피부라든지 도수치료 가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0만 명이 한 사람을 갖다가 사실은 이제 한 명이 10만 명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혁신인데 보면은 그러려면은 뭔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10만 명이 똑같은 일만 반복해서 한다고요. 이건희 씨가 얘기한 게 바로 그거 아니에요. 한 명이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하듯이 그게 바로 이제 몰아주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키워주고 그러고 경쟁도 좀 심화시키는 건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너무 평준화하고 그냥 누가 부족한 거 싶으면은 예단해서 그냥 숫자를 늘리고 말이죠. 절대로 그게 공급이 는다고 질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은 하향 평준화의 어떤 지름길을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 그러고 진짜 첨단 의학적으로 얼마나 고급 인력이 들어가냐? 그렇지 않다. 전부 다 골목으로 빠진다. 그런 분들이. 사실 그래서 도수 치료한다든지 점 뺀다든지 죄송하지만 미용한다든지 지금 11만 명의 어떤 액터가 있는데 11만 명의 어떤 이제 개업이가 계신데 그중에서 한 3분의 1에 가까운 정도가 보면은 그냥 미용 쪽에 근무하신다 생각하니까 참 답답해요. 그런 걸 없애려면은 보면은 이제 수가도 제대로 해주고 이렇게 무작정 이렇게 숫자를 늘리다 보면 그렇게 앞으로 될지도 모릅니다. 네. 네. 교수님 초반에 말씀해주신 또 미시적,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 말씀이 좀 정말 필요한 네. 관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께서 각자 의대 정원 그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 짚어주시고 싶은 추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박인환 대표님.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전문직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이번 기회에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역사적으로 프로페셔널, 이제 전문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직역이 대표적으로 그 법조 직역하고 아주 역사적으로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프로페셔널은 법조하고 의료를 두 가지 분야로 쳤습니다. 거기다 추가하면 이제 성직, 뭐 교육 이 정도가 될 텐데 이분들한테는 독특한 직업에 따른 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윤리라고 해서 의과대학생들도 제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히포크라테스 네. 선서부터 해서 의료윤리를 생명윤리를 배우고 우리 법조인도 법조윤리라는 그 과목이 따로 있습니다. 심지어 변호사 시험에도 필수 과목으로 그렇게 그게 전문직이기 때문에 프로페셔널은 거기에 따르는 윤리와 거기에 따르는 권위를 어느 정도 인정이 돼야 되는데 제가 우려스러운 점은 결국 아까 사회주의를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주의는 전문직을 하향 평준화시키고 일반인하고 같이 만드는 것이 평등한 세상을 만든다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역사적인 예로 러시아도 그렇지만 가까이 중국의 문화혁명 당시에 보면은 의사들이 일도 안 하고 비싼 의료비를 받아서 잘 산다고 해서 극단적으로는 의사들을 보이는 대로 잡아서 부르주아 대표적인 낙인을 찍어서 의사들을 굉장히 탄압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의사들이 도망다니고 피해서 심지어 사망한 사람들도 많고 그 현상으로 법조도 똑같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되면은 법조 전문직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임금차 등을 다 없앴습니다. 알다시피 중국이 최근에 현대화할 때 들여다보면은 중국도 근대화되는 법조를 다 없애버리니까 판검사, 변호사라고 하는 직역의 월급이 일반 도시 근로자 수준하고 같습니다. 의사도 같고 얼핏 보면 아주 평등한 세상 같지요. 그렇게 권위를 없애버리니까 사회주의가 결국 몰락의 길로 걷고 우리 영화를 하나 예를 들면 닥터 지바고에 보면 이름 그대로 주인공이 닥터잖아요. 혁명이 일어나니까 의사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똑같이 농사 짓는 사람이나 일개 군인처럼 집 뺏기고 다 뺏겨가지고 결국 전선에 똑같이 나가는 과연 우리 정부가 그걸 알고 하는지 전문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윤리성과 책임성에다가 그 권위성까지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는 것이 우리 복잡한 사회에서 전문직이 그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오히려 처음부터 싹을 잘라서 평등을 추구하는 그게 의료 정책으로 의료 인력을 잔뜩 늘려서 일반인하고 같이 만든다는 좀 제가 좀 넓게 보면은 그런 사회주의적인 경향 그런 게 우려가 되어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꼭 권위주의를 채택하라는 뜻은 아니고 지금 학교가 망하는 것도 똑같잖아요. 교사도 똑같은 노동자다. 동일 동일 임금이다. 교사도 노동을 앞세우기 때문에 스승과 제자 관계가 무너지는 것처럼 의료도 똑같이 환자와 의사가 똑같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 세상은 그들이 원하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새로운 디스토피아가 시작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좀 일반 유권자 또는 환자 다 마찬가지인데 이쪽에서 볼 때 좀 의료 시장을 보는 눈을 좀 새로 이렇게 좀 샤프하게 좀 날카롭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면요. 예컨대 우리 좀 좌파 진영에서는 이제 무상 의료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무상 의료가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하지만은 닥터를 기다리면서 다 기다리다 죽잖아요, 보면요. 무상응이 좋은 게 아니죠, 보면. 유상을 하더라도 제때 필요한 때 서비스를 받아서 생명을 구하는 게 중요한 거지. 무상의료다? 그 캠페인 캐치프레이즈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기다리다 다 죽잖아요, 보면. 그 다음에 지금도 보면요. 참 이게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은 그 정치인들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이끌려면 안 돼요. 의사 수가 부족하다. 따라서 의사 늘려야 된다. 그건 너무 단순 논리예요, 사실이요.
의사수를 우리가 볼 때도 기준을 좀 달리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수 부족한데 하나의 미러클이 일어나고 있어서요. 우리나라 보면은 치료 가능한데 예방 가능한데 죽은 사람은 아주 작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뭐예요? 의사가 적은데 의료질이 떨어지겠네요. 그런데 보면은 목숨 다 살리는 거 다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난치병, 그것도 거의 회복이 되고, 극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 가능하고 예방 가능한 이후로 해서 죽는 사람이 없다는 거 우리가 잘 한다는 거예요, 보면. 이걸 봐서 질적인 걸 봐야 되지. 맨날 무슨 뭐 좀 숫자가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피적으로 본다면 이건 안 된다. 그리고 또 좀 또 이게 범죄 오류라고 그러죠, 보면. 세모하고 네모를 비교하지 마세요, 보면. 그러니까 노령화는 맞아요. 하지만 노령화 때문에 그 이후로 해서 의사를 더 뽑는 건 아니잖아요, 보면. 디멘전이 다르다고 사실요. 거기에 맞게끔 세모에 맞는 어떤 처방을 내려야 되는데 고령화를 갖다가 이걸 이유로 들어서 의사를 더 뽑는데 그 이유가 된다? 그거는 안 해요. 따라서 우리는 뭐냐면 우리 사회는 너무나 건강보호가 좀 너무 일상화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갖다 붙이는 거, 합리화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정부가 아까 뭐 무슨 다스린다? 정부는 두 단어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인내하고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 무슨 뭐, 그러면 사실 그 자기네들이 마음에 안 들면은 다스린다는 사람으로부터 위임된 권력에 쓴 사람이 정치인인데 자기 기반을 갖다 만들어주는 사람 갖다 다스리겠다? 그건 말이 아니죠. 따라서 정치 권력은 한없이 겸손한 것이 그것이 매너에 매너. 그리고 또 논리에 논리. 그렇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한다면은 이제 이끌린 대로 우리가 끌려가면 안 되겠다. 의사 수가 많다 적다 10만 명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무상 의료하자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설계돼도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필요한 때 필요한 자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잘 물꼬를 트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노령화는 맞지만은 노령화 때문에 의사를 더 뽑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거기에 맞는 인력을 우리가 좀 찾아야 되는데 모든 걸 갖다가 그냥 편의주로 해서 어떤 면에서는 좀 이게 어떤 건수다 싶어갖고 요번 기회에 조금 뭐 팔자 고치자 미안하지만은 학원가에서 뭐 되게 되겠네요. 좋아지겠네요. 앞으로 이제 뭐 의대생 이제 많이 뽑는다 하면은. 그러고 또 뭐 학부모 좋겠네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좀 우리가 3만 불쯤 되면은 좀 숙려, 그다음 숙고한 그런 사회로 가야 되지. 그냥 뭐 조금만 하면 그냥 그 뭐 호떡집에 불났을 때 그 소란한 그걸 갖고 뭐 갑자기 어떻게 3,000명, 5,000명 뽑느냐. 그게 말이 돼요. 그러지 말고 서서히 필요한 쪽으로 늘리세요. 인센티브 좀 주시고 그래야지 점을 갖다 1,000개 뺀들 한 사람이 난치병을 구하는 것보다 훨씬 못하잖아요, 보면. 우리가 점을 갖다 100개를 갖다 빼고 1,000개를 빼고 무슨 성형을 갖다 뭐 10,000명, 1,000명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얘기예요, 보면요, 그게. 그런 상호부류로 흘러가게끔 내부들도, 그거는 좀 우리가 좀 견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좀 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좀 그 시장을 보는 눈을 좀 샤프하게 해야 되고 정치인 이끄는 들이 이끌리는 건 바보입니다. 유권자를 자격이 없는 거죠. 그리고 범주가 다른 걸 갖고 여기에다가 갖다 붙이지 마세요. 혁신, 개혁, 맞아. 하지만 그 이후로 해서 정원을 늘려야 된다는 전혀 별거의 문제예요. 그게 이제 결론입니다. 네. 네, 오늘 현안 진단 좌담을 만들어주신 두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대 정원의 문제는 단순한 어떤 하나의 직역의 이익, 손해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나라, 한국 사회 전반의 민생 경제, 자유와 정의의 가치관, 미래 세대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교육에 대한 태도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감정적으로, 비전문적으로 접근하는 순간부터 당장의 입시 교육계부터 진료의 형태는 급속하게 왜곡되고 교육과 의료의 질은 지속적으로 추락할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문가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목소리를 꾸준히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